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00명입니다. 국내 대학생은 물론이고 요즘엔 고등학생들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주말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그럼 지금 누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이 비트코인 계좌의 98%는 비트코인을 한 개도 채 안 갖고 있고요. 물론 소수점 단위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1000명의 사람이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약 100조 원어치를 단 1000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른바 고래라고 불리는 이 1000명의 큰손들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을 담합하면서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1000명이지 이게 실제로 1000명인지 한 사람이 두세 개씩 갖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할 때 신분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할지 토론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의 시작이 초단위, 분단위로 수십, 수백만 원씩이 움직이는 이런 가상화폐라면 그 사람은 돈을 벌든 돈을 잃든 투자자로서의 첫 발을 잘못 내디딘 겁니다. 차라리 그러다 돈을 잃으면 잃은 만큼만 손해지만 이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자칫 우연히 성공이라도 하면 이 경험이 나중에 큰 손해의 출발이 됩니다. 크게 한탕을 바라는 사람치고 마무리가 좋은 경우가 없거든요. 불과 10년 전에 유행했던 바다 이야기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어떤 투자 자산의 가격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들여다볼수록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미국 상품거래소에서 오늘부터 비트코인이 선물로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함께 필요한 게 충전기죠. 해외에서 충전기를 직구하면 국내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시간에는 원유나 금, 니켈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죠.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경제 뉴스 전해주시던 김치현 기자가 휴가를 가셔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미국에서 드디어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내기를 하는 파생 상품인 거죠? 맞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얼마에 사고 팔 것을 현 시점에서 약속하는 하는 거니까. 거죠. 예. 마치 그 딸 가진 부모가, 아들 가진 부모가 이제 10년쯤 후에 당신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세라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손해 보겠죠. 둘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세가 출산이 하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해야죠. 예. 이 비트코인 선물은 어떤 선물이든 미래 특정 시점에는 그것보다 약속한 가격보다는 높거나 낮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에 거래됩니까?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 시작한 지만 서너 시간 된 모양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계된 걸로 보면 1월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월에 만기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1월 말에 나 이 비트코인을 얼마에 살 거야, 네. 얼마에 팔 거야 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가 된 가격을 보면 15,940달러 정도거든요. 지금 거래되는 현물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 맞습니다. 이제 이게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미국의 주요 거래소 한 서너 군데를 보면 대부분 그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지금 거래되는 곳도 있고 그 가격보다 좀 낮게 거래되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1,600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16,000죠. $16,000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물에 대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투기적인 어떤 곳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이 지금 현물 가격을 따라 붙은 건지 아니면 또 선물 가격으로 인해서 현물 가격이 그렇게 변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제 대비해서 보면 대부분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물이 좀 선물을 좀 따라간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곳에 베팅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가격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되고요. 항상 한국에 있는 우리 빗썸이나 코빅 같은 거래소의 그 등락폭이 미국의 한 1.5배 이상이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한 지금 8, 9% 정도 현 시점에서는 오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물론 가격이 항상 그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현재 한 1,900만 원대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난 주말까지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만 원, 1,4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 맞추기라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줄도 알았긴 합니다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는 거기에 무슨 뭐라고 붙어야 되나요? 이게 뭐 가지치기 상품? 그럼 파생한 유사 상품으로 맞습니다. 사기극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비트코인만 너무 유명해서 비트코인에서 어떤 유사품을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보통 우리 새우깡 특정 브랜드 괜찮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매운맛, 순한 맛 나오는 있지요?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골드라는 게 있고요. 더 유명한 건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거래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한 3위, 4위 정도 되거든요. 이미. 이건 누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이른바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하드포크가 뭐냐. 우리가 보통 나이프 포크 질 때 그 포크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스펠도 같은데 그게 포크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물갈퀴 할 때 또 포크를 쓰는데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드 포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 것처럼 강한 분리, 완전한 분리란 뜻이어서 가상화폐라는 게 암호화폐라는 게 특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또 다른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하드 포크를 통해서 나온 게 또 다른 가상화폐. 그거는 아예 그냥 별도의 다른 가상화폐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쓰는 그 블록체인과 유사한 블록체인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유사 상품이다라고 해서 뭐 블록체인이다. 경쟁 제품은 아니고 자매품이다. 맞습니다. 이더리움이다 해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상품은 아니다. 만약에 업그레이드만 했으면 우리 소프트 랜딩 하는 것처럼 소프트 포크라고 하거든요. 하드 포크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상품처럼 그래도 유사 상품이다. 그 비트코인 계열이다라고 해서 아니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나마 가치가 유지된다고 주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가지치기도 되고 유사품도 나오고 자매품도 나오면 이게 뭐가 처음부터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행량이랑 정했고 이미 그걸 이제 뭐 특정 시점에 더 늘리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같은 경우의 특징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때 되게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노벨이 후회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가상화폐를 만든 그 일본의 뭐 사카시 도모토인가 이런 사람은 맨 처음에 달러 독재,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끼리 새로운 어떤 약속을 통해서 독점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여기 투기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지금 어마어마 발행량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른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면서 이런 가지치기 상품들, 유사 상품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막 찍어내니까 그 막 찍어내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세상 일이라는 게 막 찍어내는 게 이유 없이 막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보는 분들은 이 중앙은행 일종의 통제 장치가 없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까지 생겼고요. 이제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걸 지난 8일에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또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어요라고 하고 이름을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고 붙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더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뢰와 공신력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더 오르면서 이름을 그냥 이분이 그냥 붙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 4시께 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정을 추적하다 보니까 국내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뭐 정확하게 그 사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기가 통한 이유가 그냥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구현한다는 이 정보의 분산 기술은 중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 들어주셨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최초로 발견됐을 때 이 다이너마이트가 앞으로 우리의 인간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꿀 것이냐 상상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터널도 뚫을 수 맞습니다. 있었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럴 거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다이너마이트를 사재기해서 집에다가 갖고 있는 분은 큰 부자가 됐겠느냐 하면 그거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정부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좀 규제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그 가상화폐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동전과 지폐를 뜻하니까 이건 동전 지폐도 아니니까 가상통화다라고 해서 가상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했어요. 그 얘기는 금융상품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범죄의 온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보면 이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이야기처럼 완전히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P2P 대출 상품처럼 부분적으로 제한을 둬서 일정 부분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걸 최소화할 것이냐. P2P 대출 같은 경우에는 P2P 사이트에서 투자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1인당. 네, 예. 이번 경우에도 뭐 거래소별로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공식화할 것이냐. 이번엔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이 거래됐지만 일본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러면 그런 만큼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 그 방향을 두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큰 그 가닥은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사들이 주말에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장이 뭡니까? 의사들이 이제 거리로 나온 게 한 4년 만이라고 해요. 예전에 예. 그 원격 진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4년 전에 나왔다가 이제 4년 만에 나왔는데 뭐 경찰 추사는 뭐 10,000명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의사협회 추사는 3만 명이 넘었다. 네. 항상 그 중간 정도가 될 텐데 이유는 문재인 케어입니다. 이제 문재인 케어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의 가장 중요한 게 비급여라는 거잖아요. 보험 안 되는 부분을 맞습니다. 줄여서 맞습니다. 보험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른바 비보장 그래서 비급여라고 하는데 그걸 급여로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 병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비급여라는 거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면 병원비나 진료비를 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가격표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을 가는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묻지마 그냥 병원비였던 건데 이걸 이제 급여로 건강의료보험으로 가지고 오면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죠. 맞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현미경을 두고 보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왜 15만 원 받으세요? 한 7만 원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표를 정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커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병원이라든지 동네 의료원, 동네 의원들이 줄도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전면 반대, 전면 다시 생각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병원을 알겠어요. 어떤 주장인지는 알겠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조치라고 하는 건 그걸 약을 사다가 먹이는 게 아닌 한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메스로 이렇게 하고 주사를 이렇게 놨을 이런 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 가격이라는 걸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변인은 아니지만 네. 그게 그 비급여라고 하면 그걸 이제 막 고무줄처럼 정했던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2만 원만 치느냐. 내 생각엔 한 1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두 분은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지요. 이제 의사들마다 또 천차만별이고 네. 어떤 기준이나 어떤 진료 자체가 진찰 자체가 되게 큰 의미를 두니까 되게 큰 차이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문제다. 그 의원들 주장은 그거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정해지지 않으면 고무줄처럼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딱 가격표처럼 주유소 가격처럼 저 똑같은 것이 저기 가면 더 쌉니다라는 걸 소비자가 안다면 가겠습니다만 휘발유는 어디 가도 비슷하지만
의사들의 처치라고 하는 건 또 똑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반대 논리는 그런 거죠. 의료 수가라는 게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되게 의료비라는 게 되게 상당히 싼 비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잉 진료다, 의료 쇼핑이다 이런 걸 남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걸 주로 이제 뭐 영화를 본다든가 놀러 간다든가 하는 걸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평일에 하는 경우가 갑자기 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신한트렌드 연구소가 한번 봤더니 그 2015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호텔, 영화관, 미술관 결제액이 주중에 했던 게 한 20% 이상 늘었고요. 주말에는 오히려 줄거나 10% 정도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물론 카드 사용은 갈수록 늘으니까 당연히 느는 건 맞는데 그 속도가 평일의 증가 속도가 훨씬 많다는 거고요. 그럼 정말 평일에 놀고 주말에는 정말 쉬나 보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신세계그룹에서 주 9시간도 아닌 7시간 근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저는 약간의 항상 저도 이제 이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연차가 차서 그런데 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과 삶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는 워라벨도 아니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라워벨인 것 같아요. 일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아니 물론 그거야 그렇죠.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일도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휴가를 정할 때 저는 그런 갈등을 경험을 했어요. 보통 빨간 날에 겹쳐서 휴가를 잘 못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도 있죠. 예. 대부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젊은 연차이면 연차일수록 과감하게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 정말 힘들게 들어왔으면 대학 와서 되게 즐기는 삶을 살잖아요. 회사에 정말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예전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은 본인이 등록금 내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들 어쩌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월급 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정봉수 씨가 달러 가격이 요즘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쌀 때 좀 사둬야 되겠다 싶어서 달러에 투자를 좀 하시려고 하는데 달러에 투자하려면 무슨 금융상품이 제일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한다는 건 지금은 1달러가 외환시장에서 약 1,000원쯤 하지만 나중에 환율이 올라서 1달러가 1,500원 하는 때가 오면 그때 이제 팔아서 차익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마치 아파트를 3억 원 주고 사서 나중에 4억 되면 팔아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야 뭐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싸게 나오는 매물 잘 찾으면 되는데 미국 달러는 글쎄요, 뭐 중개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러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가 이게 궁금하신 건데요. 제일 간단한 건 은행 가서 달러 주세요 하고 환전을 해다가 오를 때까지 서랍 속에 그 달러 현금을 넣어두는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한데 이건 달러를 살 때도 환전 수수료가 비싸고 그 달러가 값이 오른다고 해도 또 그 달러 종이 뭉치를 은행에 들고 가서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때 또 수수료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수료가 적게 나가도 사고 팔 때 각각 1~2% 정도는 수수료를 떼니까 이게 좋은 투자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권해드렸던 방법은 달러 RP라는 겁니다. 이 증권사에 가면 판매하는데 이 RP라는 건 뭐냐면 증권사가 손님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손님 저희 증권사에 돈 좀 빌려주시면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 달러 RP는 달러로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그럼 저희가 갚을 때도 달러로 갚을게요. 이런 상품입니다. 그럼 손님이 나는 달러는 없고 여기 100만 원 있어 이러면 이제 증권사가 그 손님이 준 100만 원을 즉시 달러로 바꿔서 그럼 저희 증권사에 오늘 950달러 빌려준 겁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자 붙여서 손님이 다시 돈 달라고 할 때는 뭐 960달러 이런 정도로 돌려줍니다. 그때 붙는 이자가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연 1% 안팎 정도 됩니다. 이 1% 이자가 싼 것 같지만 외화예금 통장에 붙는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환전할 때 수수료도 적게 받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외화 통장 만드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시간 되실 때
내가 만약 100만 원을 달러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수수료도 제일 적고 이자도 제일 많이 남는 그런 금융상품이 뭔지 한번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시고 말씀드린 증권사 RP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달러에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앞으로 달러값 오를 거니까 투자하시자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나중에 손경제에서 이진우가 달러값 오른다고 했다가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을 저희가 왜 월요일 날 넣었는지 아세요? 너무 어려워서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좀 쉰 머리로 맑은 머리로 배워보면 좀 나을까 싶어서. 보통 근데 월요일 아침은 몽롱해지지 않나요? 예, 그런 부작용도 좀 있더군요. 네. 예. 오늘 배울 거는 원자재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네. 원자재라고 하면 구리, 원유, 금, 철광석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것도 가격이 오르내리니까. 그렇죠. 이거 좀 투자하면 좋겠는데 네. 방법은 구리라고 하면 구리를 사다가 앞마당에 묻어놓을 수도 없고 앞마당이 좁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이런 고민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서 묻어놓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시는 투자 중에 금 있죠.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서 혹은 돌반지 이런 거 안 팔고 두셨다가 나중에 조금 가격이 올랐을 때 팔거나 이렇게 투자의 목적으로 사 모으시는 분들 계신데 단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 외에는 구리나 원유를 집에다 둘 수도 없고요. 또 금 같은 경우에도 살 때 부가세라든가 이런 별도 세금과 비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원자재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도 펀드도 있고 ETF, ETN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 앞마당에 커다랗게 구멍 파고 거기에 구리든 철광석이든 진짜 사다 묻어두고 나는 그 사람의 앞마당에 투자하는 거꾸로. 네, 그렇게 보시면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죠. 예. 상품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럼?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보편적이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 네. 금이 싸다 그래서 금을 사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과 관련된 ETF. 구리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리에 관련된 ETF 이렇게 사 모으시면 되는데 그럼 금 ETF는 금이 10% 오르면 금 ETF라는 상품도 10% 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물도 있고 선물도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에는 금의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ETF 상품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10% 오르면 내 ETF도 10% 오르는 상품도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들도 있어요. 금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내 ETF의 가격이 오르는. 그래서 가격이 이젠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하락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던 모습이 있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그 거꾸로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금 거꾸로 ETF 예를 들면 그런 거라면 금값이 10% 오르면 오히려 그 상품은 떨어지고 10%가 그렇죠. 거꾸로 금값이 떨어지면 그 상품은 오르고 ETF라는 게 있군요. ETF 상품을 지금 보니까요. 종목이 원자재 투자하는 건 한 12개 종목이 있고요. 투자하는 대상을 보니까 기초자산이 원유, 금, 은, 구리, 금속, 농산물 해가지고 한 6개 종목.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 ETF를 샀다가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30% 올랐다고 쳐요. 그럼 난 요 정도에서 그만 투자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싶으면 펀드 해지하듯이 ETF 가입한 데 가서 나 이거 오늘 깨주쇼. 그러면 해지되는 거예요? 요 ETF가요. 펀드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은 주식 거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즉 ETF가 펀드의 일종이긴 하나 이 자산운용사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기초자산에 투자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거예요?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주식 팔듯이 내다 팔면 되는 거네요. 프로그램 하나 깔고. 그 말은 혹시 그럼 내가 팔려고 하는데 살려는 사람이 그날 없거나 거래량이 별로 없는 ETF의 경우엔 그렇다고 안 팔 수는 없고 그렇죠. 팔려니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내놨더니 안 팔리고 그럴 수는 문제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ETF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안정장치가 있어서 웬만한 물량 정도면 팔려고 내놓더라도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그 물량을 흡수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렇게 사고 파는 과정에서 좀 손해 볼 수는 있겠어요. 우리 아파트나 뭐 연립이나 빌라도 네. 유명하지 않은 것들은 급하게 내놓으려고 하면 싸게 팔아야지 팔리고 안 그러면 손님도 없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ETF도 비슷하네요.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ETF 안에 좀 구조적으로 만져놓긴 했는데 나브라고 해가지고 네. 해당 가격을 쫓아가도록 자산운용사에서는 그 안에를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금값이 지금 뭐 한 5% 정도 올랐는데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게 많이 올려놓거나 이러면 당연히 팔리지도 않고요. 네. 많이 떨어뜨리게 놔도 그거는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야 당연히 이런 거 할 때 증권사 수수료처럼 낼 테니까 예. 낸다고 치고 예. 있죠 그것도? 내부에 녹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주식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다. 해당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할 때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 근데 네. 대부분의 ETF 상품은 요즘에 그 수수료 면제나 이런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예. 거의 수수료의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뭘 먹고 삽니까? 수수료를 안 걷어가면. 그 내부에 이미 다 녹아있다. 녹아 있다는 네. 건 따로 걷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그럼요. 있기는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게에서 빵 한 봉지 사면 저 빵값은 얼마고 저 마진 따라 주십시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녹아 있지. 네. 예, 그 말이네요. 예. 세금은 어떻습니까? 세금은요. 국내 우리가 주식을 거래를 할 때는 사실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ETF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나 아니면 해외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5.4%의 세금을 별도로 냅니다. 이제 차익에 대해서 내는 차익에 거죠. 대해서? 예,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고. 이게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떼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를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미국 주식을 뭐 구글 주식, 페이스북 이런 주식을 직접 사듯이 미국 이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게 되면 요거는 ETF라고 하더라도 해외 주식 거래한 것처럼 인정이 돼서 요건 이제 별도로 22% 정도 양도세를 문다. 그렇습니다. 세율이 좀 다르네요. 예. 그럼 똑같은 예를 들면 금 ETF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금 ETF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차피 금값 따라가니까 네. 미국인들도 금값 따라가는 ETF 필요할 테니까 미국 시장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굳이 미국 시장 거 투자할 이유는 없네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있어요? 예. 예. 이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 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했다가 해외에 이게 2천만 원 초과할 것 같다. 수익이 그러면 이제 해외 분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한 2배, 3배까지도 걸려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값이 10% 오르면 이 ETF는 2배 20% 오르거나 3배인 그런 거에 30% 투자하고 오르거나. 싶으려면 예. 저 미국산 ETF를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또 좀 고민하고 알아야 됩니까? 이거 해보려면? ETF 말고도 이제 ETN이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ETF와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ETN은 아까 말씀하신 거래량이 조금 더 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TF에 비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ETN을 투자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설명해 그렇죠. 주시겠죠? ETF보다는 종목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 뭐 금, 은, 구리, 금속, 농산물 이런 거 말고도 니켈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 코발트라고 하는 게 요즘 뭐 배터리의 원료인데 이거 귀해져서 가격 많이 오른다더라. 혹시 여기 투자할 거 없나 그러면 ETF는 없는데 ETF는 없고 그런데 ETN에도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ETN에서 좀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종목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ETN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서 보통 한 20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는 이 ETN이 하필이면 내년 뭐 2월에 만기야. 여길 투자했다가는 2월쯤 되면 수익이 나건 안 나건 간에 그냥 그 돈 빼야 돼요? 예, 무조건 이제 매도 처리가 됩니다. 뭐 그냥 팔고 또 그럼 다른 ETN 찾죠 뭐. 네. 그런데 뭐 장기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셨다가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ETN은 이제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즉 부도가 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 돈을 원금 손실의 이 위험성도 기초자산 가치의 움직임 외에 신용의 위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망하면 못 받습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잠깐만요. 근데 우리 증권사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ETN 말고도 증권사가 파는 펀드도 있고 그렇죠.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설명해드린 달러 RP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증권사한테 돈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권사가 망하면 이게 다 보장이 안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는가라고 여쭤보면 저도 그 증권사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손님 돈으로는 저 펀드에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 돈은 우리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저쪽 그 펀드 굴리고 있는 펀드 매니저 지갑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해도 네. 손님은 저 펀드 매니저 찾아가면 그 돈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그 주식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창구를 통했느냐는 상관이 없는데 이 ETN은 네. 이 발행한 주체 자체가 그 ETN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자체가 증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A 증권사 ETN이라고 한다면 제가 B 증권사를 통해서 이 A 증권사의 ETN을 거래하더라도 A 증권사가 망하면 요거는 못 받는다. 그냥 자기 서랍에서 넣고 네. 코발트 샀다고 하고 사실은 코발트 안 샀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위험. 네. 아니 저 샀으면 제가 그럼 그 코발트 내놔 하면 될 텐데 안 사고 망했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ETN이라는 건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조언 한 가지만 더 해주시죠. 네, 아까 그 코발트 말씀하셨는데요. 코발트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달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해당 광산, 기업 뭐 이런 거에 주식을 사 모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나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 많이 코발트 광산 갖고 있는 주식이 그나마 대안인데 네. 아니 그거야 그럴 수 있죠. 뭐 CEO가 그냥 그걸로 술 마셔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내부를 잘 살펴보시고 펀드에 투자할 때는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원자재 투자하는 법 배웠는데 이것도 투자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라는 투자하시면 돈 법니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건 저희들도 모릅니다.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 기자와 함께 자동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겨울용 타이어, 그러니까 스노우 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듣다가 이렇게 설명하셨는지를 모르고 지나갔는데 청취자 한 분께서 겨울용 타이어는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성능을 발휘하니까 그때 쓰셔라라고 권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영하 7도가 아니라 영상 7도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분 아마 타이어 전문가이신 모양입니다.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영상 7도가 맞는 거예요. 제가 착각하셨거나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정을 좀 해드리고요. 보통 영상 7도에서 성능 저하가 시작돼서 보통 타이어는 영하 7도까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왜 떨어지냐? 보통 타이어에서 중요한 게 고무 성분인데 타이어도 기온이 내려가면 영향을 받아서 고무가 좀 딱딱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제동력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겨울용에는 실리카라는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말랑말랑해요. 그렇죠. 겨울용 우리가 타이어는? 보통 실리카를 어디 생각하냐면 지우개. 지우개가 말랑말랑하면 잘 지워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말랑말랑한 타이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덜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청취자분께서 사륜구동이라도 겨울용 타이어가 없으면 언덕 올라갈 때 겨울용 타이어 장착한 후륜이나 전륜보다 못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일한 조건일 때 겨울용 타이어를 최소 장착한다면 어떤 구동 방식부터 장착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용 타이어는 말랑말랑하니까 추워도 도로에 밀착이 잘 됩니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다 그냥 겨울용 타이어로 만들죠. 단점은 뭐예요? 굳이 사계절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빙판이 아닌 경우에 여름에 밀착력이 뛰어나서 밀착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도로에 착 달라붙는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음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고 또 효율 면에서도 연비도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좋은 편은 아닌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겨울용 타이어가 저속으로 달릴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뭐 도로에 밀착이 잘 되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뭐 일반 타이어나 똑같다고 하더라. 이거 정말 그렇습니까? 뭐 충분히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의심을 할 만하죠. 왜 그러냐면 보통 겨울용 타이어 시험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시속 50km로 달릴 때 급제동을 했더니 이런 시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하필 50km냐. 그래 급제동은 시속 80으로 달리다가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노면에서는 시속 100km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면 효과의 반감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속도가 마찰력을 좀 더 오버하는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시점이 시속 50km고 그래서 겨울에 보통 미끄러운 도로에서 네. 50km 이상 달리는 건 그냥 나는 그냥 미끄러질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용 타이어 애프터 서비스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전기차 충전기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면 전기로 달리는 거니까 네.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면 되는데 네. 충전소가 뭐 집집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죠. 그냥 집에다 충전기를 좀 설치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 집에다 충전기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면 네. 집은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공용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는 자동차 사면 네. 우리 집 안방에다 주유기도 하나 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주유소 가면 한 5분이면 넣으니까 뭐 네. 1분이면 넣고. 네. 근데 전기차는 충전하려면 뭐 한두 시간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밤에 잘 때 충전해놔야 되겠다라는 수요 때문에 그럴 텐데 네. 그럼 충전기도 사야 돼요? 전기차를 샀으면? 네, 전기차를 사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면 네.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비용 지원이 됩니다. 얼마나요? 얼마입니까 충전기가? 보통 이게 이제 공용일 때 하고 네. 또 부분 공용일 때 하고 또 뭐 개방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공용으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네. 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앞 바깥에 설치를 해놓을 테니까 네. 여러 사람 씁시다라고 하면 한 기 설치할 때 완전 개방하면 5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 개방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다가 해놨는데 예. 다른 사람 아파트 소유자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건 이제 부분 개방인데 네. 그런 건 4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원래 가격은 얼마인데 500만 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차액은 그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일부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실비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됩니다. 그 가격이에요? 네네네. 이제 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비싸지만 상당액이 지원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동네 아파트에는 또는 거주지에는 주변에 충전기가 하나도 없어서 네. 내가 개인이 설치하려 그래도 뭐 조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휴대용을 사겠다. 휴대용이라는 건 나만 쓰는 거 작은 거? 그렇죠.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 싣고 다녀서 어디든지 꽂고 나는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동형 충전기도 나오는데 그럼 어디다 꽂고 합니까 그럼? 길 가로등 밑에서 해요? 아닙니다. 이동형 충전기는 네. 가로등에다 꽂으면 도전이죠. 그거 훔쳐 쓰는 거죠. 도전이라기보다 그 과금 체계가 네.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서버가 있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썼느냐 그리고 그 전기가 과연 이 차에다가 제대로 들어가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충전 전력 네. 이렇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 거 바로 못 쓰지만 어쨌든 이동형을 구매하면 6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네. 예전엔 80만 원이었는데 조금 줄어가 지금 6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충전기라는 것도 있고 네.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마당에다 그냥 내가 나만 쓸 수 있는 거 하나 단독형도 있을 거고. 네. 두 가지가 다 다르다 이거죠. 이동형 충전기는 그럼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네. 전기 떨어지면 그거를 어딘가에 플러그에 꽂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꽂고 쓸 때 네. 그 전용 또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곳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왜 이게 등장했냐면 아파트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공간을 차지해서 고정형을 설치해 놓으면 네. 거기가 전용 주차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반대를 하면 네. 설치를 못 하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다가 콘센트만 설치해 놓고 거기다 꽂아서 충전하게 하면 안 되겠어? 예.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가 이제 거주형으로 알겠어요.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은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즉 그럼 주택에 사시는 분은 이동형 충전기를 사고 콘센트를 그 근처에 하나 갖다 놔도 되고 네. 단독형 충전기를 그냥 하나 사서 난 여기서 나만 충전할래 해도 될 텐데 네.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보통 이동형 충전기는 지금 적게는 뭐 70만 원에서 예. 비싼 거는 120만 원 정도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국가에서 60만 원을 보조를 해주니까 뭐 적게는 10만 원, 네. 뭐 많이 부담하면 60만 원 정도 부담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반, 내가 반 대략 그렇게 내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원래 가격은 한 100만 원 돈 된다. 네. 그런데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걸 사려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보니까 2-30만 원짜리도 있더라. 네. 사실 충전기라고 하는 게 뭐 전기를 갖다가 자동차에 꽂는 거니까 중간에 연결해주는 전선일 텐데 네. 이게 뭐 이렇게 비싸냐 우리나라 거는 해외 거는 한 2-30만 원이면 되는데 네. 이런 질문 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충전기의 특징이 안에 통신이 기능이 돼 있습니다. 누구랑 쉽게 말하면 통신을 해요? 이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와 네. 왜냐하면 가정용 전력과 전기차용 전력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네. 누진제가 있잖아요. 그 누진제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전용 요금제를 서로 호환을 하려면 통신이 돼서 내가 얼만큼의 전기가 쓰는지를 저쪽 서버에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자동차용이야라고 한전에 그렇죠. 알려주는 기능. 요금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통신 기능과 또 서버 이용료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여서 좀 충전기가 비싸다. 좀 비싸다라고 환경부가 저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외 직구해서 아마존 같은 사이트에서 그냥 미국에서 쓰는 충전기 우리나라랑 맞네 하고 해서 갖다 쓰면 그 통신 모듈이 맞지가 않아서 한전은 이거 그냥 내가 세탁기 돌릴 때 쓴 걸로 계산하고. 그렇죠. 누진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집에다가 예를 들면 충전기 하나 설치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럼 한전에서 설치해 주고 가면 여기서 쓰는 전기는 전기차용인지 가정용인지 구분이 가능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동형은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 구입하려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게 경쟁이 붙기도 한다던데 소비자들끼리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 때문에요. 뭐 좀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기차 구매 경쟁이라기보다는 전기차 차종에 대한 구입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각 시도자치단체에 몇 대를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치단체 받은 거를 가지고 환경부가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나눠준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시도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하세요라고 신청 기간을 각 자치단체별로 공고를 내니까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잘 보셨다가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특정 차종에 몰릴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거죠. 예.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바다 이야기처럼 완전히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P2P 대출 상품처럼 부분적으로 제한을 둬서 일정 부분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걸 최소화할 것이냐. P2P 대출 같은 경우에는 P2P 사이트에서 투자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1인당. 네, 예. 이번 경우에도 뭐 거래소별로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공식화할 것이냐. 이번엔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이 거래됐지만 일본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러면 그런 만큼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 그 방향을 두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큰 그 가닥은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사들이 주말에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장이 뭡니까? 의사들이 이제 거리로 나온 게 한 4년 만이라고 해요. 예전에 그 원격 진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4년 전에 나왔다가 이제 4년 만에 나왔는데 뭐 경찰 추사는 뭐 10,000명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의사협회 추사는 3만 명이 넘었다. 네. 항상 그 중간 정도가 될 텐데 이유는 문재인 케어입니다. 이제 문재인 케어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의 가장 중요한 게 비급여라는 거잖아요. 보험 안 되는 부분을 맞습니다. 줄여서 보험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른바 비보장. 그래서 비급여라고 하는데 그걸 급여로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 병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비급여라는 거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면 병원비나 진료비를 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가격표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을 가는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묻지마 그냥 병원비였던 건데 이걸 이제 급여로 건강의료보험으로 가지고 오면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죠. 맞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현미경을 두고 보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왜 15만 원 받으세요? 한 7만 원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표를 정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커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병원이라든지 동네 의료원, 동네 의원들이 줄도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전면 반대, 전면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병원을 알겠어요. 어떤 주장인지는 알겠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조치라고 하는 건 그걸 약을 사다가 먹이는 게 아닌 한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메스로 이렇게 하고 주사를 이렇게 놨을 이런 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 가격이라는 걸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게 그 비급여라고 하면 그걸 이제 막 고무줄처럼 정했던 그래서 거죠. 의사들 그동안.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2만 원만 치느냐? 내 생각엔 한 1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두 분은 함은 맨 처음에 달러 독재,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끼리 새로운 어떤 약속을 통해서 독점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여기 투기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지금 어마어마 발행량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오른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면서 이런 가지치기 상품들, 유사 상품들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막 찍어내니까 그 막 찍어내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세상 일이라는 게 막 찍어내는 게 이유 없이 막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보는 분들은 이 중앙은행 일종의 통제 장치가 없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까지 생겼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걸 지난 8일에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또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어요라고 하고 이름을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고 붙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더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뢰와 공신력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더 오르면서 이름을 그냥 이분이 그냥 붙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 4시께 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정을 추적하다 보니까 국내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뭐 정확하게 그 사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기가 통한 이유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구현한다는 이 정보의 분산 기술은 중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 들어주셨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최초로 발견됐을 때 이 다이너마이트가 앞으로 우리의 인간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꿀 것이냐 상상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터널도 뚫을 수 있었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럴 거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다이너마이트를 사재기해서 집에다가 갖고 있는 분은 큰 부자가 됐겠느냐 하면 그거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정부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좀 규제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크게 3가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그 가상화폐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동전과 지폐를 뜻하니까 이건 동전 지폐도 아니니까 가상통화다라고 해서 가상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했어요. 그 얘기는 금융상품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범죄의 온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00명입니다. 국내 대학생은 물론이고 요즘엔 고등학생들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주말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그럼 지금 누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이 비트코인 계좌의 98%는 비트코인을 한 개도 채 안 갖고 있고요. 물론 소수점 단위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1000명의 사람이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약 100조 원어치를 단 1000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른바 고래라고 불리는 이 1000명의 큰손들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을 담합하면서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1000명이지 이게 실제로 1000명인지 한 사람이 두세 개씩 갖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할 때 신분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할지 토론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의 시작이 초단위, 분단위로 수십, 수백만 원씩이 움직이는 이런 가상화폐라면 그 사람은 돈을 벌든 돈을 잃든 투자자로서의 첫 발을 잘못 내디딘 겁니다. 차라리 그러다 돈을 잃으면
잃은 만큼만 손해지만 이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자칫 우연히 성공이라도 하면 이 경험이 나중에 큰 손해의 출발이 됩니다. 크게 한탕을 바라는 사람치고 마무리가 좋은 경우가 없거든요. 불과 10년 전에 유행했던 바다 이야기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어떤 투자 자산의 가격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들여다볼수록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미국 상품거래소에서 오늘부터 비트코인이 선물로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함께 필요한 게 충전기죠. 해외에서 충전기를 직구하면 국내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시간에는 원유나 금, 니켈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죠.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경제 뉴스 전해주시던 김치현 기자가 휴가를 가셔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미국에서 드디어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내기를 하는 파생 상품인 거죠? 맞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얼마에 사고 팔 것을 현 시점에서 약속하는 계약을 하는 거니까. 거죠. 예. 마치 그 딸 가진 부모가 아들 가진 부모가 이제 10년쯤 후에 당신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세라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손해 보겠죠. 둘 다 이길 수 수도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세가 결혼이라고 출산이 하면 하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죠. 예. 이 비트코인 선물은 어떤 선물이든 미래 특정 시점에는 그것보다 약속한 가격보다는 높거나 낮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에 거래됩니까?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 시작한 지 한 서너 시간 된 모양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계된 걸로 보면 1월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월에 만기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1월 말에 나 이 비트코인을 얼마에 살 거야, 네. 얼마에 팔 거야 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가 된 가격을 보면 15,940달러 정도거든요. 지금 거래되는 현물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 맞습니다. 이제 이게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미국의 주요 거래소 한 서너 군데를 보면 대부분 그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지금 거래되는 곳도 있고 그 가격보다 좀 낮게 거래되는 곳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1,600달러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16,000달러죠. 16,000달러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물에 대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투기적인 어떤 곳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이 지금 현물 가격을 따라 붙은 건지 아니면 또 선물 가격으로 인해서 현물 가격이 그렇게 변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제 대비해서 보면 대부분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물이 좀 선물을 좀 따라간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곳에 베팅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가격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되고요. 항상 한국에 있는 우리 빗썸이나 코빅 같은 거래소의 그 등락폭이 미국의 한 1.5배 이상이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한 지금 8, 9% 정도 현 시점에서는 오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물론 가격이 항상 그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현재 한 1,900만 원대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난 주말까지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만 원, 1,400만 원대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 맞추기라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줄도 알았긴 합니다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는 거기에 무슨 뭐라고 붙어야 되나요? 이게 뭐 가지치기 상품? 그럼 파생한 유사 상품으로 맞습니다. 사기극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비트코인만 너무 유명해서 비트코인에서 어떤 유사품을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보통 우리 새우깡 특정 브랜드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뭐 매운맛, 순한 맛 나오는 있지요?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골드라는 게 있고요. 더 유명한 건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거래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한 3위, 4위 정도 되거든요. 이미. 이건 누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이른바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하드포크가 뭐냐. 우리가 보통 나이프 포크 질 때 그 포크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스펠도 같은데 그게 포크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물갈퀴 할 때부터 포크를 쓰는데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드 포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 것처럼 강한 분리, 완전한 분리란 뜻이어서 네. 가상화폐라는 게 암호화폐라는 게 특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또 다른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하드 포크를 통해서 나온 게 또 다른 가상화폐. 그거는 아예 그냥 별도의 다른 가상화폐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쓰는 그 블록체인과 유사한 블록체인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유사 상품이다라고 해서 뭐 블록체인이다. 경쟁 제품은 아니고 자매품이다. 맞습니다. 이더리움이다 해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상품은 아니다. 만약에 업그레이드만 했으면 우리 소프트 랜딩 하는 것처럼 소프트 포크라고 하거든요. 하드 포크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상품처럼 그래도 유사 상품이다. 그 비트코인 계열이다라고 해서 아니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나마 가치가 유지된다고 주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가지치기도 되고 유사품도 나오고 자매품도 나오면 이게 뭐가 처음부터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행량이랑 정했고 이미 그걸 이제 뭐 특정 시점에 더 늘리기로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같은 경우의 특징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때 되게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노벨이 후회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가상화폐를 만든 그 일본의 뭐 사카시 도모토인가 이런 사람